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 숲은 잠들지 못하는 불빛들로 가득합니다. 모니터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붉은색과 파란색의 숫자들,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결정짓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비정한 외침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의 역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향유해온 저물가와 저금리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켜든 금리라는 칼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를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만 이 무자비한 자금의 회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1,400원 선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스마트폰 알람으로 울려 퍼질 때 평범한 직장인의 아침 식탁 위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주유소의 가격판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의 변동이 아닙니다.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부의 질서 안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고 누군가는 평생 일군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과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으며 달러가 가진 무서운 위력을 이미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벼랑 끝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수많은 가장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단행되는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용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오를수록 달러로 빚을 낸 신흥국들과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분하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이 거대한 질서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이 왜 이러한 판을 짰는지, 그리고 그들이 던진 주사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재편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아파트 대출금,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운명이 걸린 절박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제 달러라는 절대 권력이 휘두르는 채찍 아래 놓인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전체를 무너뜨리는 댐의 붕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금리 역전이라는 기현상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순간 자본의 생리는 명확해집니다. 돈은 더 높은 이자와 안전을 보장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한국 시장에 머물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 1,400원대에 안착하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수출 지표의 악화입니다. 수출 강국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전방 수요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써야 할 달러가 많아지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저금리 시절 저렴한 비용으로 빌린 자금들이 이제는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계의 소비를 옥죄고 있습니다. 상가 곳곳에 붙은 임대 문의 스티커와 연체율의 증가는 것이 경제의 수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실질적인 비명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추이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집니다. CDS 프리미엄, 즉 국가 부도 위험 지표가 소리 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유동성 경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돌아야 할 혈관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도 시작은 사소한 기업의 부도설과 환율의 미세한 흔들림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징후들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재앙을 앞둔 마지막 경고일까요? 징후는 이미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단순히 자국 경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대한 밸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길 때 미국은 낮은 금리로 달러를 시장에 풉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온 달러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마치 우리 자신의 경제 체력이 강해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닌 빌려온 번영일 뿐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고 자산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에 돌입하면 이 거대한 파티는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는 더 높은 이자와 안전을 찾아 미국 본토로 회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통화 전쟁의 시작입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부채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혈액인 유동성이 마르면서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가게는 지갑을 닫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가장 잔인한 지점은 부채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대출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개인과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흉기가 됩니다. 특히 달러로 빚을 낼 땐 기업들은 환율 상승과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폭락한 자산 가격과 갚을 수 없는 빚의 잔해뿐입니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으로 수출하고 가치가 떨어진 타국의 우량 자산들을 다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기회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부의 재편 과정이며 우리가 달러의 역습이라 부르는 현상의 실체입니다. 1980년대 초 볼커 쇼크가 그러했고 19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은 다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위력 앞에 무너진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는 항상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의 도살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이 나라는 달러에 종속된 부채 구조와 방만한 재정 정책의 대가로 만성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달러에 대한 맹목적인 갈구만이 남았고, 국민들은 매일 아침 치솟는 물가에 절망하며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맵니다. 화폐의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는 순간 중산층은 소멸하고 국가는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터키의 사례 또한 강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경제 원리에 반하는 독자적인 저금리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이는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저주와 시스템 붕괴가 결합했을 때 국가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급격히 변할 때,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할 때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경제적 방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역시 유로라는 공동 화폐 뒤에 숨어 부채를 쌓아 올리다 결국 혹독한 긴축과 국가적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역시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당기, 외차의 도입과 정부의 안일한 환율 관리가 달러의 역습을 만났을 때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뼈아프게 학습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전 국민적인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력합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가 겪고 있는 만성적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독자적인 방어 기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이들 국가의 눈물 섞인 기록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방에서 들려오는 이 비명소리는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미래의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강달러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국 경제에 트리고, 끼어라 불리는 가혹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압박은 단순히 통계청의 지표 속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400원대에 안착한 환율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려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기업들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던 2030 세대에게 현재의 고금리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 가까이 치솟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달러를 챙겨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노후를 위해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들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국가적 부의 유출이자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자본의 이탈입니다. 한편 한계 기업들의 비명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소수의 자산객에 이번 위기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서민들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시작입니다.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지독한 불평등은 사회 구조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샌드위치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달러의 역습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충격을 흡수할 충분한 완충 지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키를 잡은 선장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현재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마주한 테이블 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피할 수 없는 독배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거침없이 금리를 올리며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때 한국은행은 지독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미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니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정부의 외환당국 역시 연일 비상체제입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세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하며 달러를 매도합니다. 하지만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철옹성처럼 보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대한 달러의 흐름 앞에 당국의 개입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을 양동이로 퍼내는 것처럼 무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개입이 외환 보유액만 축내고 시장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들려옵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안정펀드를 가동하며 급한 불을 끄려 노력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풀어 시장을 구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울고 돈줄을 죄자니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의 대응은 과거의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비명은 커져만 갑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 공급망 붕괴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국내 정책만으로 방어막을 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교하게 이 고통의 무게를 분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당국자들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달러의 역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 경제라는 배를 지탱하기 위한 사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파고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적 시스템의 붕괴와 글로벌 자본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킬 방어막을 치는 것은 오직 개인의 몫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한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이자는 자산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소득 감소 상황을 대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는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이 왕이라는 격언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단순히 원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훌륭한 보험이 됩니다. 환율이 이미 올랐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위기 시에 가치가 오르는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함으로써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상쇄하는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우량 자산이 무엇인지 살피고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추가 하락에 공포를 느껴 투매하기보다는 철저히 현금 흐름 위주로 자산 구조를 재편하며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정보의 필터링과 경제적 문해력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공포를 먹고 사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폭락론이나 혹은 반대로 지금이 기회라는 무책임한 낙관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인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여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냉정하게 자산 구조를 재편하고 공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부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공포를 다스리는 자만이 이 달러의 역습이라는 잔인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부의 질서로의 강제적 이행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달러라는 화폐 권력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자국의 안보와 패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과 공급망 재편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달러의 가치를 높여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거처럼 모든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시대는 저물고 미국의 동맹체제 안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리는 선별적 번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시스템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생존, 그리고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기초 체력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질서가 바뀔 때는 반드시 거대한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낡은 시스템을 도려내고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냉혹한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환율과 금리라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패권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달러의 향방에 일희일비하는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킹달러라는 단어는 이제 일시적인 경제 유행어가 아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혹한 상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이 V자형 반등을 통해 빠르게 회복되는 형태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달러의 역습은 LL자의 장기적인 고통과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전 세계의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국의 고통에는 냉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이제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넘어 에너지 자립도와 인구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동맹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환보유고의 수치나 통화 스와프의 체결 여부에 집착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가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전환과 자립에 대한 노력이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화폐 가치 수호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만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원화의 가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질서가 재편되는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회적 분열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특정 계층, 특히 빚으로 버티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만 전가된다면 우리 사회의 기초는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게가 이 가혹한 달러의 계절을 어떻게 견뎌낼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 공동체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원화라는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 그것은 수치상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보건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두꺼운 외투를 준비하듯 이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부침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무의 재편 과정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활용해 전 세계의 자원을 재배치하고 그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달러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전쟁이 총과 칼로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의 전쟁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로 상대국의 실물 자산을 잠식하고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신흥국들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모습은 달러라는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에 들이운 그림자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공유 동맹과 그에 반하는 진영으로 나뉘는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중립지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번영을 구사해왔지만 달러의 역습이 시작된 지금 그 전략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급망 체제 안으로 들어와 달러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질서 밖에서 고립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은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혹은 이를 뒤흔들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통화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폐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 개인의 소비 행태를 감시하고 국가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데이터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달러가 지배하는 이 냉혹한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타국이 설계한 질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환율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는 오직 우리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재난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위기를 통해 구조를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와 고금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는 부채의 의존에 쌓아 올린 가짜 번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와 생산성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품 속에 감춰져 있던 부실을 제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는 욕망의 절제와 자산의 다변화가, 국가에게는 에너지와 기술의 자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식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하나가 내 대출 이자와 직결되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하나에 내 주식 잔고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경제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고 세상이 정해놓은 유행이나 탐욕에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경제적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공포에 질려 눈을 감기보다는 차갑고 냉철한 시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응시해야 합니다.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지금, 누군가는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어 몰락하겠지만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복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경제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은 결국 나 자신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달러의 역습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돈의 질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질서를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는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을 지키고 운용할 수 있는 지혜의 크기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채비를 시작하십시오. 위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그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러의 역습은 재앙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부의 질서는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으로 수출하고 금리라는 채찍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을 길들이는 기축통화의 위력은 냉혹하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일러줍니다. 거대한 질서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그 질서의 이면을 꿰뚫어 본 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의 운명 또한 누군가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키를 잡고 낡은 관성을 버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금리와 무한 유동성이 제공하던 빌려온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킹달러가 지배하는 뉴노멀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문해력과 철저한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와 기술의 자립을 통해
원화의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과 나 자신의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뺏어가는 약탈자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앞서가는 이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지표와 사례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략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밤새 깨어 준비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달러가 휘두르는 칼날에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그 칼날 위에서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준비를 마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 경제와 당신의 삶이 희생양이 아닌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경제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